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첼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어떤 분들은 영어 공부법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난 이렇게 공부했어요 라는 영상들이나 책들을 참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그것들을 많이 읽다 보면요, 오히려 생각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더 모르겠고 갈피를 못 잡겠다고 느끼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명 100% 성공할 수 있는 영어 학습 전략 짜기 6가지 키워드입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법에 관련된 그런 영상들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 보면 대중 매체나 아니면 대형 서점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어 달인들이 쓴 책들이 있습니다. 저도 정기적으로 이제 대형 문고에 가면 그 각 분야별로 신간과 베스트셀러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저도 가면 항상 외국어 분야의 영어 분야를 꼭 들리는데요. 거기 가보면 이제 신간들이 또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간들이 보이면 다 찾아서 보고 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또 기록을 하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저의 생각과 굉장히 많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말하는 좋은 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또 해놓는데요. 여러 가지 책들을 또 이렇게 보다 보니 저도 저의 경험과 또 그분들이 말하는 공통점, 교집합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또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것들을 빠지지 않고 실천했다. 그래서 제가 일명 6가지 키워드라고 정해봤고요. 오늘 그 6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요, 이 6가지 키워드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고 여기 위에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강한 내적 동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유아의 학습자라면 그냥 얼마든지 재미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저희는 그 단계를 넘어선 성인의 학습자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요. 이 강한 내적 동기는 제가 비유를 하자면 마차를 끄는 말이라고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을 목표를 하고 갔을 때 분명 이제 좌절하는 순간, 그리고 실망하는 순간 그만두고 싶은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슬럼프를 만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계속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슬럼프를 만나면 바로 이제 그것들을 포기하고 주저앉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면 하다가 영어 공부가 좀 안 되면 잠깐 쉬었다가 또 그만두거든요. 그랬다가 또 필요할 때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 계속 그냥 그 수준에 머무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부류를 이제 우리가 구분 지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영어를 정말 꾸준히 계속 잘하시는 분들은 그들에게 정말 강력한 목적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마차를 생각해 볼게요. 마차를 끄는 말이 있는데, 이 마차는 달리고 싶다고 열심히 달려도 사실 앞에 있는 말이 달리지 않으면 마차가 이끌려지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이 마차가 좀 가다가 쉬고 싶지만 앞에 있는 말이 계속 열심히 달려요. 그러면 그 연결되어 있는 이 마차가 말에 의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일종의 마차라고 비유를 하자면 우리를 끌고 있는 힘은 바로 강한 내적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내적 동기가 좀 강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를 왜 하시나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해서 잘했을 때 어떤 삶을 지금 꿈꾸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던졌죠? 자, 이 질문에 여러분이 1초도 망설임 없이 대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강한 목적의식을 갖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해서 꿈꾸는 그 삶을 여러분 글로, 말로 표현하실 수 있나요? 글로 자세히 적으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않았지만 현재는 그것을 이뤘을 때의 느낌, 그리고 그것을 이뤘을 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생히 꿈꾸면서 그것들을 말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글로 표현하실 수 있나요? 그것이 바로 강한 내적 동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강한 내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요, 그렇게 내가 꿈꾸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그리고 꿈꿀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수시로 자기 자신에게 되뇌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강한 목적의식이 있지만 또 좌절하고 또 힘든 부분이 있으면 넘어져서 다시 못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왜냐하면 내가 그런 꿈이 있었구나라는 걸 자주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러분들 평소에 많이 보시는 뭐 스마트폰 배경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뭐 그 유리, 그죠? 거울,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그 동선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모습, 여러분이 하고자 하시는 그 목표를 보는 곳곳마다 그렇게 붙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아 맞다 내가 저런 게 있었지 내가 저걸 하려고 하지 계속 자기 자신에게 그 목표를 자꾸 새기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더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고요. 이 힘이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할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계속 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자,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그 책에 보면 앤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신체에서 이 뇌 있죠. 이 뇌가 신체 전체 에너지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 뇌는요. 무의식적인 뇌와 그리고 의식적인 뇌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뇌를 봤을 때 의식적인 뇌하고 무의식적인 뇌가 있는데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에너지를 봤을 때 어떤 뇌가 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보통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보통 나는 어떤 걸 생각해, 사고해 이런 의식을 한다고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인 뇌를 위한 에너지가 많이 쓰인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무의식적인 뇌에 쓰는 에너지가 사실 전체 뇌 에너지에서 60에서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의식적인 뇌이죠. 근데 이 뇌가요, 계속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뇌에는요, 대뇌와 소뇌와 척수를 연결해주는 신경망 통로가 있는데요. 이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를 RAS라고 합니다. Reticular Activating System. 망상 활성화 체계입니다. 자,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걸음망의 역할을 합니다. 자, 여과장치 역할을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기준에 어떤 것들은 거르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 본인이 어디인가 집중하고 있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에 맞게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제 잠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접합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정보를 접하는데요. 이 뇌가 그 많은 정보를 다 담진 않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받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거르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기준이 뭐냐면 지금 본인이 집중하고 있는 그 주제에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이 RAS가 거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목표의식, 그리고 내가 영어를 잘했을 때 꿈꾸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정말 집중해서 생생하게 거기 때 여러분 포커스를 두고 집중을 하면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을 때에도 여러 많은 정보들 속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정보만 스캐닝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강한 목표의식과 강한 내적 동기가 있으면 여러분의 뇌가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면 여러분 정말 광장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광장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찾아야 될 누군가,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자녀나 아니면 그 누군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정보와 있잖아요. 소리들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찾고자 하는 목표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 뇌가 수많은 정보를 듣고 걸러서 원하는 목표물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이를 정말 급하게 찾는 부모님은 그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자녀를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영어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는 나의 목표의식을 확실하게 정립시킨다입니다.
만약 그것이 이때까지 없었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끌 수 있는 말의 힘을 강하게 키우지 못했다는 의미고요. 그렇다면 공부하다가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고요. 사실 그게 다시 일어날 힘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부터 먼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반복입니다. 자, 반복은 제가 어디서 또 책을 읽었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몰입 그 주제로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몰입에 관련된 책들을 몇 권 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몰입 영어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봤는데 우리는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 특히 한국에서 어떤 영어를 이제 공부할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몰입 환경을 만들기가 되게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외 유학을 가시거나 아니면 이민을 또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몰입 환경을 만드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이 몰입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여러분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반복 학습을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라입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서 몰입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뇌는요, 두 가지 기억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억은 뭐냐면은 암묵 기억이고 두 번째 기억이 바로 외현 기억입니다. 자, 그러면 암묵 기억은 뭐냐면요, 일종의 내가 의식적으로 어떤 사고를 처리한다라고 느끼지 않고 뇌가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반자동적으로 그냥 처리하는 기억입니다. 그것이 바로 암묵 기억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운전을 한번 익혔다면 여러분이 좀 많이 운전하는 것들을 쉬어도 다시 운전대를 잡으면 운전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어떤 그것들을 처리하기보단 그냥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다 보면 암묵 기억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외현 기억은 그와 반대로 정말 내가 생각을 할 때 사고를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그것들을 인지하면서 어떤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기억, 외현 기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에서도 보면 우리가 4가지 영역을 다룬다고 하죠. 뭐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입니다. 그런데 듣기하고 말하기가 바로 어디에 해당되냐면 암묵 기억에 해당이 되고요. 읽기, 쓰기가 바로 외현 기억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듣기와 말하기가 암묵 기억에 해당되는 얘기는 얘는 일종의 소리를 듣죠. 어떤 시그널을 이제 내 뇌에 들어와서 자극이 됐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듣기와 말하기 활동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으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영어를 잘 못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면 내가 다른 거는 잘 못 말하겠는데 어떤 상황이 있어서 고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 때 여러분 고마워가 영어로 뭐였지? 라고 생각하면서 thank you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고마운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thank you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건 여러분이 지금 이미 그 thank you라는 말을 하도 많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습득을 하셔서 그냥 고마운 상황에선 자연스럽게 thank you라는 말이 그냥 튀어나옵니다. 또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전 이게 진짜 스토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어떤 유학생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사고를 당해서 이제 막 피가 흘려지고 막 이런 지금 상태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괜찮니? Are you okay? How are you? 라고 했어요. 근데 How are you? 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 상황과 상관없이 어떻게 말을 했죠?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했어요. 왜 그렇죠? 교과서에서 시험에서 하도 많이 그 구문을 반복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냥 How are you? 라는 시그널이 들어오면 당연히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암묵 기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하다 보면 특히 말하기와 그 다음에 듣기가 참 힘들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학습할 때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읽기, 그죠? 그 다음에 쓰기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는 영어를 공부를 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듣기와 말하기를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기억을
기억력의 힘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반복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보면 영어를 공부할 때도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일종의 이제 초급 수준의 이제 학습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영어 회화 교재 한 권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시중에는 정말 요즘 너무 좋은 영어 회화 교재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서점에 한번 들려보세요. 서점에 들려서 여러분의 눈을 끄는, 여러분이 왠지 공부하고 싶어지는 그런 책을 하나 선정을 하시고요.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한 권에 집중해서 마스터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그 책 안에는 원어민의 발음이 들어가 있는 이제 MP3 시대는 아니죠. 그 원어민의 발음이 들어가 있는 그런 CD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듣고 말하기 연습을 하실 때 반드시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따라 읽는 반복 연습을 하시는 거죠. 네, 그게 최소는 10번, 15번, 20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들었을 때 내 입에서 편하게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사실 얼만큼 횟수를 더 해야 돼요? 그건 사실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낼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 한 문장을 소화해내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어 회화 한 권을 마스터할 때쯤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안에서 사고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십니다. 예, 여러분 공부해보시면 아실 텐데 한국어하고 영어는 정말 다른 언어입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다른 것 같아요. 문법도 다르죠. 그 다음에 영어의 어순도 다르죠. 그리고 심지어 발음까지 너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어를 배워왔고 한국어식 사고체계를 이미 갖고 있는 컴퓨터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이 컴퓨터에서 갑자기 또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언어를 한다는 것은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어 지금 사고를 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영어식 사고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요. 너무 처음부터 이제 기본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렇죠?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그냥 무조건 암기예요. 일단 처음에 무조건 암기하다 보면요. 암기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영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를 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무조건 많이 반복해서 말하는 거 연습해보고 듣는 거 연습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 사고체계를 바꾸는 연습을 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사고체계를 조금 바꿀 수 있는 한국어식 사고에서 영어식 사고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그 영어 회화책 한 권을 암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수준은 아니고요. 그보다는 잘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멋진 표현을 쓰고 좀 더 괜찮은 표현법을 이제 구사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중급 이상의 사람들이겠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테드입니다. 네, 여러분 테드 강의 많이 보셨죠? 또 저도 제 채널에서 이 테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테드가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의 약자인데요. 비영리 단체의 강연회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테드가. 여러분 세바시 아시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게 있는데 일종의 미국판 세바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강연에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강연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인종,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나와서 다양한 영어 발음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내용도 너무 좋습니다. 그분들이 그 강연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원고를 수정하고 자신의 알고 있는 것을 15분짜리 강연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사실
정말 그 알고 있는 내용을 축소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강연이고 또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 강연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 프레젠테이션을 실제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 모든 노력에 이제 결과물이 바로 그 테드 강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것이 이 테드 강연이 공짜라는 사실이에요. 무료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너무나 수준 높은 퀄리티의 강연을 그것도 집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보면 그동안 베스트셀러였던 그 9등급 꼴찌에서 영어 통역사가 된 그 비결에 관련된 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베스트셀러. 거기에서도 보면 그 저자분이 테드를 되게 추천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100% 공감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테드를 추천하지 않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는데요. 이 테드를 저는 이제 활용해 보시기를, 이것을 반복 학습하는데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반복 학습하면 좋을까요? 제가 사용하는 단계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막 없이 한번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 한국어 자막이 있다면 한국어 자막을 틀어놓고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놓친 부분을, 그리고 이제 한국어로 다시 한번 쭉 훑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되게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영어 자막을 틀어놓고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한국어 자막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잘 파악했죠? 거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이 영어 자막을 이제 보면서 들으면 좀 더 잘 들리면서, 아, 한국어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영어로 이 사람이 이렇게 구사했네라는 걸 다시 한번 조금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단계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TED.com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스크립트, 영어, 잉글리시를 뽑아요. 그 대본을 뽑아서 프린트를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대본을 보시고 한 문장 한 문장씩 자막 없이 한 문장 한 문장씩 반복해서 들어보십니다. 자, 들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바로 스크립트를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모르는 부분, 여러분이 그냥 들었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아, 내가 이거 알고 있어라는 착각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학습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막 없이 일단 들으면서 그것을 받아쓰기를 해보셔요. 근데 받아쓰기가 사실 되게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하다가 좀 힘들면 쉐도잉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쉐도잉을 일단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장을 들었을 때 내가 들은 대로 입 밖으로 이제 말을 그대로 말해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쉐도잉을 통해서 여러분이 점검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반드시 스크립트의 대본과 맞춰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못 들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를 여러분이 셀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 뭐겠어요? 자막 없이 이제 들어보는 거죠. 자막 없이 들어서 내가 전체에 다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저는 좀 더 영어를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구사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은 전 한 단계를 더 추가합니다. 뭐냐면 이제 그 스크립트 란에 들어가면 English뿐만 아니라 Korean이 있어요. 한국어로 또 번역되어 있는 자막이 있는데요. 그거를 또 프린트를 하십니다.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한국어로 대본이 다시 쭉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국어를 여러분이 보면서 한국어 문장 하나 보셨죠? 그 다음에 그거를 영어로 말해보는, 영어로 바꿔보는 연습까지 하세요. 네, 통역사분들이 이렇게 또 트레이닝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한 권의 테드를 이 6가지 단계를 통해서 공부하셨잖아요. 네, 완독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방법, 그 표현력을 높이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테드가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런 표현법을 공부할 때 많이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 그 다음에 뭐 또 위인들의 프레젠테이션 모아둔 거, 그런 것들을 사용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하다 보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재미가 없어요. 정말 지루합니다. 네, 그런 연설문에 나오는 또 뭐 그런 문장이다 보니까 얼마나 딱딱합니까? 굉장히 고급진 영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테드는 네, 정말 유익한 거 플러스 재미까지 더해졌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교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뇌는요,
언어를 담당할 때 아주 활발하게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뇌 중에서는 브로카 영역과 베로니케 영역이 있어요. 자, 이 브로카 영역은 뭐냐면 바로 이 언어 중에서도 운동성 중추를 담당하는 것이 브로카 영역이고요. 베로니케 영역은 감각성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브로카 영역과 베로니케 영역은 이렇게 서로 붙어 있지도 않아요. 각각 떨어져 있고요. 연결해주는 신경망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각 서로가 다르게 발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감각성 중추만 생각하셔서 내가 영어를 듣고 계속 막 이제 읽어봅니다. 나에게 어떤 그 언어에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영어를 어느 날 많이 들으면 입 밖으로 말할 수 있겠지, 터질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운동성 중추는 이 브로카 영역은 베로니케 영역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많이 듣죠. 그리고 많이 읽어요.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아무리 많이 듣고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영어 말하기를 잘한다라고는 우리가 이거리라고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이것도 개발시켜야 되지만 이것도 따로 개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 몸으로 느끼세요. 몸으로 체득하세요. 몸으로 배우세요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읽죠. 거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것을 운동성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몸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배우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는 여러분 입 밖으로 큰 소리로 많이 연습해 보세요. 그것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연습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브로카 영역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하실 때 물론 많이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이 듣고 많이 따라하는 거, 큰 소리로 많이 따라하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지만 여러분의 이 영어의 모든 영역이 잘 발달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뇌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세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모방입니다. 그들의 구사하는 언어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 모방은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제가 가장 많이 효과를 보고 제가 많이 그것들을 직접 체험한 것이 바로 이 모방의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만 계속 공부를 했어요. 한국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해외 연수도 없이. 그런데 제가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그들의 소리를 모방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방 학습을 통해서 제가 거의 성인 때부터 영어 말하기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발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자연스러운 발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이러면서 막 억지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는 이 영어의 소리가 너무 좋아서 마치 저에게는 이 영어가 어떤 음악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 소리의 매력에 빠져서 저는 즐겁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 거기에 더 심차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내가 그렇게 모방 연습을 하다 보니 내 발음이 고쳐지고 그들이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하게 내가 수준을 맞출 수 있게 되었구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방의 힘을 누구보다 많이 믿는 사람인데요. 이 모방은 뭘 따라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뭐 영어 회화라든지 아니면 뭐 테드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영어 그런 뭐 뉴스 스크립트라든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표준화된 발음의 그런 원어민의 그런 뭐 소리 파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복적으로 듣고 따라하는 훈련을 하시는 건데요. 어떻게 따라해요? 여러분 될 때까지 따라합니다. 저의 기준은 뭐였냐면은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뭐 CNN 있잖아요. 그런 아나운서 발음을 참 많이 따라했는데 그것을 이제 계속 이제 한 문장을 듣고 이제 끄는 다음에 제가 읽어보죠. 그런 식으로 일단 쉐도잉처럼 연습을 한 다음에 나중에는 틀면 동시에 아나운서 발음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저도 같이 동시에 따라 읽었어요. 동시에 따라 읽으면 내가 그들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 지금 억양이 이상한지, 어디서 제가 호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내가 막히는지, 속도는 어떤지를 다 동시에 셀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플레이를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아나운서 발음과 거의 싱크로율이 100% 똑같을 때까지 따라했어요. 그것을 하다 보면요. 한 문장이라도 막 수십 번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스크립트를 하고 나면 이제 굉장히 진이 빠집니다.
네, 여러분도 말하기 연습해보면 아시겠지만 에너지가 정말 많이 소모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고 나니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문장을 보든지 간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읽는 호흡과 그들이 발음하는 악센트, 그들의 감세, 목소리 톤을 제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방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또 그래서 근래에 보니까 그 어떤 영어 강사분이 또 쓰신 책이 있더라고요. 이제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영어 천재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책이었는데 그분이 강조하신 것도 보니까 저랑 같은 맥락인데 소리 튜닝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말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투, 목소리 톤, 높낮이, 그들이 어디서 쉬는지 호흡, 모든 것들을 따라하는 거죠. 속도.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요? 그들처럼 빙의가 되는 거? 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내 소리를 그들의 소리에 맞게 튜닝시키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듯이. 여러분들 이 방법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방 저는 꼭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관점인데요. 자, 여러분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또 차이를 보면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보면 아니 공부하다가 영어 문장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영어 문장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 문장을 해석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해석이라는 게 뭐죠?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게 해석이잖아요. 자, 해석의 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게 나타나냐면 이제 주변에 영어 문장을 봤죠? 영어 문장을 한번 쑥 훑었을 때 거기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요. 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뜻이니까 얘가 이런 의미구나. 다음에 필요한 문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내가 말하는 상황에서 어떤 걸 내가 써야 되는 상황에서 분명히 내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 표현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내가 말할 때 쓸 때 아웃풋의 환경에서는 내가 직접 그 문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해석을 위해서 영어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그와 반대로 어떤 영어 문장을 보든지 간에 영작을 위한 영어로 바라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영어 문장을 보든지 간에 거기서 의미를 파악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거는 한국어로 이런 뜻인데 이 영어 문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네? 라고 한 번 더 관심 있게 봅니다. 그래서 그 표현법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내가 말할 때 또는 쓸 때 그것을 아웃풋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응용을 하고 싶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영작을 위한 영어로 바라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영어를 그냥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지하철 탈 때 보면 스크린 도어 있잖아요. 그 스크린 도어에 보면 안내 문구 보신 적 있어요? 비상시 그 문 개폐 요령 보면 거기에 How to open a door in an emergency 하면서 한국어 영어 이렇게 해서 그림과 같이 이렇게 안내문이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How to open a door in an emergency 영어 문장을 봤습니다. 그러면 how to 그렇지 뭐 하는 방법이지 문 열라고 in an emergency 비상시에 문 여는 방법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How to open a door in an emergency라는 문장을 봤죠. 여기 보면은 문을 여는 요령인데 요령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도 여기서는 그냥 how to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how to open a door이라고 표현했구나. 비상시라고 할 때는 in an emergency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하고 이 표현법에 주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상시에 뭐뭐 하세요. 아니면 비상시에는 뭐뭐 해줄 수 있겠어요? 이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글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장을 쓸 수 있을까요? 네,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시에라는 이 표현을 영작을 위한 영어로 다시 봤잖아요. in an emergency. 그리고 뭐뭐 할 수 있는 요령. 여러분들 다른 것들 표현하고 싶죠?
아까 그 여러분이 표현법에 주목을 했기 때문에 how to 하고 다른 것들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변에 보면은 저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많이 사용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저는 왜 영어가 늘린다는 느낌이 안 들죠? 왜 저는 계속 영어가 그 자리인가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동안 어떤 관점을 갖고 계셨나요? 여러분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이 영어 문장인데 그 영어 문장을 관심 있게 영작을 위한 영어로 보셨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법에 주목하고 거기에 대한 관점을 바꾼 뒤부터 저 또한 제 영어 실력이 달라지는 걸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공부법을 쓰다가 한날은 표현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영어 신문 스크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한국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구나에 대한 눈을 떴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표현법에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집중을 했었고요. 그것을 하다 보니 저의 말하기와 읽기 실력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점을 바꾸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인데요. 5번째는 뭐냐면 습관입니다. 네, 영어 공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삶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시고 같이 하는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영어 공부는 뭐 6개월, 1년,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학습이라는 것이 다 그렇죠. 학습이라는 것이 다 평생을 거쳐서 이루어내고 같이 가는 것이 학습이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영어를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지만 앞으로도 저는 계속 영어 공부를 해야 하고 저는 또 한국인이고 또 외국에 사는 것이 아니고 저의 DNA가 이미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들을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습의 끈을 놓지 않으면 저도 영어의 감각이 떨어지고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공부나 아니면 다른 기타 외국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또는 외국어 학습은 매일매일 같이 가야 되는 이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모두 영어 학습을 삶의 한 일부분을 만들어서 영어 공부를 습관처럼 다 만드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 양치를 하고 준비를 해서 볼일을 보러 간다. 출퇴근하는 거. 그 다음에 하루에 밥 3번 먹는 거, 자는 것처럼 영어 공부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일부분의 활동으로 만드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를 삶의 일부분을 만드는 영어 공부를 매일매일 하는 습관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결국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동안 하지도 않았던 분들이 갑자기 저 이제 영어를 할래요. 저 오늘부터 테드 30분씩 매일 받아쓰기 하면서 할래요. 해보세요. 잘 될까요? 네, 한 3일은 잘 되지만 작심 3일이라고 3일 뒤에 되면 또 이제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 중에 보면은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습관 형성하는 데 있어서 되게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 뇌에는 편도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편도체가 포유류의 뇌라고 하는데요. 포유류의 뇌는 뭐냐면 뇌가 이렇게 있어요. 주변 환경에서 뭔가 나를 공격한다든지 나에게 어떤 위협적인 상황을 주는 것 같다고 느끼면 이 포유류의 뇌, 이 편도체가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기타의 어떤 외부적인 스트레스나 어려운 상황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편도체가 활동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뇌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너무 막 무서운 상황,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여러분 그 상황에서 막 이성적인 판단이 잘 되던가요? 되지 않거든요. 일단 편도체가 활동하고 불이 켜지면 우리가 이 대뇌적인 이성적인 판단의 사고가 사실은 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도체가 알지 못하게 아주 작은 변화부터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습관을,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의사가 1시간씩 러닝머신을 이제 뛰라는 운동 처방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1시간 러닝머신을 이제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곤욕입니다. 하루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또 며칠 지나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러닝머신 위에 잠깐 올라가서 5초 있다가 내려갔다 올기. 아니면 그 다음에는 러닝머신 위에서 내가 좋아하는 뭐 간단한 광고를 보기. 이런 식으로
정말 아주 작은 변화부터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영어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뭐 영어에 관련된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에 다양한 어플들이 많잖아요. 그 어플 중에서 매일매일 영어 회화 같은 것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뭐 네이버 오늘의 영어 회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 다운받으시면 바로 가기 하나 앱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클릭하면 그냥 그 날에 맞는 영어 회화 그냥 문장이 하나 뜹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매일 이거 공부해야지부터가 아니라 그냥 어플부터 하나 다운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하다 보면 또 이제 뭐 심심하니까 그거 한 번씩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가 눈 떴을 때 SBS나 뭐 MBC 이런 뭐 뉴스 채널을 틀었다. 그러면 그냥 뭐 EBS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뭐 그 영국 라디오, 미국 라디오 같은 앱을 하나 다운받아서 그냥 눈 떴을 때 걔 하나 클릭하는 거로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게 작은 변화부터 한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 실천할 수 있는 거, 내가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목표는 뭐냐면 영어 공부를 매일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하지 않으면 뭔가 불편한 습관을 만드는 거, 그 목표를 잡으시고 아주 작은 변화, 내가 어떤 것부터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6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영어 공부할 때 있어서요. 영어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하다가 지쳐요. 하다가 힘든 순간 만나면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저도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스터디 멤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비슷하게 또 영어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스터디 그룹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도 얻었고 저한테도 상당히 많은 플러스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공부를 할 때 보면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 저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할 때 편해요.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요. 이 영어라는 것은 언어잖아요. 언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직접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해봄으로써 영어가 늘잖아요. 그래서 이 외국어, 이 영어는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그냥 혼자 공부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파트너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파트너를 쉽게 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나한테도 어떤 공부 파트너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즘엔 그래도 너무 잘 돼 있어서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의사소통할 수 있는 앱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가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메이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시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혼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아는 것을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또 다른 환경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터디메이트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하나, 내 수준과 비슷한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종의 코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뭐 그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선배가 될 수 있고 또 나보다 좀 더 잘하는 뭐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이제 그 영어 공부를 하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어떤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지식적으로 잘 모를 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코치와 같은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운합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게 없다면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누가 나에게 코치가 될 수 있을지, 누가 나에게 스터디메이트가 될 수 있을지를 돌아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세요. 혼자 공부하면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 만나서 공부하면서 사실 지식만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떤 영어 달인도 혼자만 공부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공부했어 하시는 분들 보면 결국은 내가 이런 것들을 알면서 지식을 축적했지만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영어를 써보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실력도 점검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좋은 자극도 받고 그래서 내가 또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을 다 겪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요. 자, 6가지 키워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강한 내적 동기가 있느냐. 두 번째, 나는 얼마나 반복 연습을 하고 있느냐. 세 번째, 나는 얼마나 모방 연습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 네 번째, 나는 얼마나 모든 영어의 문장들을 영작을 위한 영어로 봤던가, 나의 관점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해석을 위한 영어로 있었던가 아니면 영작을 위한 영어로 바라봤던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는 영어를 습관으로 삼고 하고 있는가. 여섯 번째, 나에게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 파트너, 그리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코치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이 6가지 키워드를 넣으시면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목표에 맞게 구체적인 학습 전략을 짜시면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고요. 100%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느 날, 훗날 저도 이렇게 해서 영어 공부를 했고 지금 이렇게 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오고, 그렇게 하셔서 또 누군가에게 제가 이렇게 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자리에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꼭 그날이 여러분들에게도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해요. 바이바이.